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국회에서 취재기자가 전해준 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회동을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방식 자체는 구체적으로 더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단 회동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회담은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김기현 대표하고 회담은 저는 이제 대찬성입니다. 어떤 형식은 관계없어요. 두 분 만났을 때 그 식사를 하면 소주 한잔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정책 토론하든지, 아니면 이게 TV 토론하든지, 형식 불문하고 당 대표끼리 이제 저는 회동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협치 차원에서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저도 이제까지는 정부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경제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세수가 한 30조 정도 펑크가 났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될지 추경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논의를 해봐야 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야당과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 오면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당 대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대화 형식, 예를 들어서 TV 토론이 됐든 비공식 대화가 됐든 만나서 대화하고 그것이 곧 정치이자 정치의 복원 아닐까 싶고요. 국민들이 그나마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적인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뭔가 협치가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많이 바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끼리 공개, 비공개 회담을 하자, 또 TV 정책 토론회도 열자, 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실제 이것이 성사된다면 여야 당대표 간 공개적으로 TV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도 저는 좋다 봅니다. 네. 지금 이제 현안이 산적에 있잖아요. 요즘은 이게 입법 문제 거부권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제 자국의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이런 이제 입법의 문제는 여야 대표 선에서 좀 이게 절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간호사법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또 이게 서로 합의안을 도출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저는 TV 토론 통해서 이게 한번 국민 앞에서 토론해보자. 저는 아주 이게 좋은 제안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응해가지고 여야 대표 간에 한번 이게 멋지게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예, 당연히 여야가 토론을 해야 되고 아니 TV 토론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밖에 있을 때는 서로 간에 굉장히 간격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국민 앞에서 TV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국민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TV 토론을 통한 방식들도 굉장히 좋겠다. 다만 이런 걸 제안해놓고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마치 TV 토론을 거부하는 듯한 어떤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함께 TV 토론에서 국민들께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동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요, 법이라는 거는 이제 칼하고요, 저울이 있어야 돼요. 저울이라는 거는 이제 양쪽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노동자는 노동에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불법일 때는 사용자는 이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이런 게 서로 무기가 하나씩 있어야만 이게 저울이 형평에 맞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불법이 있더라도 만약에 손해배상을 제한해 버린다. 이런 게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이러다면 이게 일방적으로 노조한테 유리한 고장난 저울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노란봉투법이 그래 좋은 법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안 하고 네.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예상이 되잖아요. 왜 이럴 때 통과시키려는 쇼를 합니까? 이거는 결국 이 거부권 자꾸 행사하게 만들어서 부담을 줄이는 이런 게 꼼수입니다. 진짜
필요한 법이고 꼭 통과시키려면 검수완박법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 강제로 통과시켰어야죠. 지금 이게 거부권이 있는데 하는 거는 꼼수라고. 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미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대화를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차피 거부될 거니까 나 대화 안 할 거야 라는 자세로 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제 의결에도 통과되지 못할 거니까 일단 본회의에 직회부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여야가 다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노란봉투법이 왜 나왔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범위를 보시죠. 하청 노동자들은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노동쟁의가. 왜 그러냐면 원청이라고 하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사실상 일을 하고 지도를 받고 감독을 다 받아요. 그런데 계약서는 대우조선해양하고 안 썼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받아도 삭감해야 되고 또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주지 않았을 때 요구를 하는 건데 요구를 하면 당신들하고 나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랑 얘기하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청업체 가면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용역대금을 받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청에다 얘기를 하면 우리는 회사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당신들 급여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청노동자들, 특수노동직 고용자들 무조건 그냥 쟁의만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보호 안 할 겁니까? 과거처럼 하청을 통해서 회피하는 방식, 특수노동지다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바뀌었는데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의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근로자의 범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변화가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네. 검수완박법은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에 공포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통과 안 시키냐 이 말이죠. 제가 지적하는 거는 검수완박법 이렇게 국회의원들 자기 보호하려고 무리하게 위장 탈당해서 공포하고 이게 그러면 힘 없는 노동자들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은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는 그걸 제가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도 맞는데 그럼 좋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못했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집회했을 때 처음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2천억 손해가 났다라고 발표를 하고 며칠 지나서 4천억, 며칠 지나서 8천억 손해가 났다고 그러면서 이거 다 손해배상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70억을 손해배상 청구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손해를 부풀린 것도 문제고 470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노조 집행부 몇 명한테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좀 합의로 경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 측 얘기도 듣고 노동자들 의견도 들어서 조화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나는 그냥 나갈 거야. 여기에 토론에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 또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필요한 법안이라면 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입법 폭주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죠. 지금 이제 상권분립의 기본 정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민주당은 이게 완전히 숫자만 믿고 마음대로 이게 입법 폭주를 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의 권리가 거부권입니다. 물론 이제 뭐 처음에 일부 의원들은 이해 충돌일 때는 이게 거부권도 제한하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발상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위 법률로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제한을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게 민주당의 입법 완전히 폭주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이게 민주당은 싫어한다고 또 이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간호사법도 이게 저는 재투표할 걸로 보이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과반 출석의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통과 안 되게 뻔히 알면서 쇼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이게 내용을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를 하는 이게 바로 협치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봐요. 네. 이승 변호사님. 뭐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야당의 입법 폭주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수정안을 만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너무 제한해서 경제를 위축시킨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제한의 범위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노동쟁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노도를 탄압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부당하다라고 수차례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쇼를 해서는 안 되지만 여당 입장에서 쇼라도 해서 좀 야당과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뭐 대화하자고 그랬더니 국회에서 다 나가버리고 표결에 불참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들은 결국에는 야당의 독주 프레임, 불법 파업 프레임, 야당 입법 독주 이 프레임 씌우기에 연연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여당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당시에 이 게임 회사가 국회를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불거졌었습니다. 특히나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거래가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가 여야 구분 없이 8명의 의원실에 14차례 출입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이렇게 법안의 필요성이 있는 민간 회사가 국회를 출입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직접 출입했으면 이게 로비 의혹은 있지만 네. 저는요 진짜 이게 그 로비를 한 의원들은요 오히려 이게 출입 기록 안 남긴다 봐요. 대부분 이게 보좌진들이나 직원이 밖에서 이게 만나서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굳이 출입 기록까지 남겨가면서 로비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은 내 방에 위메이드 임직원이 내 방에 출입 안 했으니까 나는 이게 무관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우리 그 게임학교 회장님도 말씀했지만 결국 김남국 의원은 이제 이미 그 우리 P2E 돈 버는 게임 있잖아요. 이런 이제 공약에도 관여했고 이재명 대표나 대선 공약을 합법화했잖아요. 네. 이미 이거는 거의 뭐 게임 회사 입장하고 한 몸 아닙니까? 굳이 찾아가서 또 로비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게 찾아간 의원들은 좀 입장이 애매모호한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좀 부탁하고 로비를 하겠죠. 진짜하게 저는 핵심들은 오히려 흔적을 안 남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그래요. 위메이드나 국회에게 국회에 출입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했더니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물타기다, 뭐 쇼다, 김남국이를 몰아가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쇼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김남국 의원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진실을 충분히 파헤쳐야 된다. 저도 이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해서 입법 로비를 한 국회의원들이 있다거나 보좌관들이 있다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대가를 받았다거나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문제만 되면 그냥 그 의원만 비난하고 그 의원만 제명하자고 해놓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냐 뒤로 빠지는 모습들. 지금 의원들 보니까 김남국 의원 그렇게 비난했습니다만 자신들의 명단이 나오니까 다 자기는 무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강성 지지층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어제 있었던 의총 분위기에 대해서 아슬아슬 일촉즉발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판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쏟아진 바가 있는데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 차원의 견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이 추진이 됐지만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이승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일단 청년 정치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다만 이런 발언을 했을 때 당연히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하겠죠.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했든 못했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난을 수용해야 되는 것들이 또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해서 이 비난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이다 또는 결의문의 형식이다.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 정치인들의 발언이 진실하다라고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비난은 두려워하고 칭찬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욕설 문자가 그냥 비방의 수준을 넘어서 협박을 하거나 폭행적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또 민형사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강성 지지층이 당원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안 되고 또 이게 어떤 상대방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비난 왔다고 해서 이것들이 결의문 형식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이 일촉즉발, 아슬아슬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당 내부에서 특히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이미 그 민주당은요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미 그 친명과 비명은 더러울 수 없는 게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 개딸들이요 당원이냐 아니냐가 뭐 중요합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하는 개딸이 당원이 아니더라도 상대를 공격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 관계 지금 이게 보수 지지하는 분들이 뭐 할 일 없다고 이게 수박 깨자고 이게 수박 퍼포먼스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저는 이 모든 개딸들의 그 훌리건처럼 이게 팬덤이 아니에요. 이런 이게 행태에는 이재명 대표 책임 제일 크다 봐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제가 이게 개딸하고 비슷한 게 홍위병이 있다 있잖아요. 홍위병이 난동 부릴 때 마오쩌둥이 뭐라 했냐? 조반유리, 당신들의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부추겼어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그래요. 그저께요. 임세은이라고 청와대 부대변인까지 했던 청년 정치인 있잖아요. 이분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했어요. 그런데 임세은이가 저번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국민은 윤석열 사기꾼한테 쏘은 사기 피해자입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집단지에서는 국민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국민이 쏘았다는 거예요. 사기 대선이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옆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허허 하면서 막 웃으면서 히덕거리고 있어요. 이게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임세현 씨는 공천 받을 겁니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궤변에 따끔하게 징계를 하거나 혼을 내기는 고사하고 본인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같이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하고 종편 방송 또 정규 방송과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여야 보수 진보 패널들이 다 유튜브에 나가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좀 더 자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부추겼다는 취지의 발언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날도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이 폭력적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들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그렇습니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혁신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되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친명은 비명은 친명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당은 야당은 여당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약속한 것처럼 친명 비명도 대화로서 해결할 것이고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좀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자신이 받은 욕설 문자를 공개하면서 강성 팬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런데 문자를 보낸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친명계에서는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거론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서영교 최고위원이 감찰 지시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당원들이 아닌데 이 사람은 개딸이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당원이다. 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예. 가지고 또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도 팩트 체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나가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라면 그것도 또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지. 감찰까지 어떤 네, 정리하자면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자신이 이런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의원에 대한 공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자가 당원이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 보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친명계에서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이것이 감찰 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금 해명을 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최고위원이 감찰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뭐 서영교 최고가 감찰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자신을 모욕하는 문자를 받고 그리고 그걸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이게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문자다라고 이제 비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당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원도 아니면서 마치 강성 지지자, 개딸인 것처럼 이인호 의원의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고 이원욱 의원이 이용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원욱 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당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면 되지 이걸 꼭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마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좀 서영교 최고가 마치 감찰로 오해될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원욱 의원도 어떠한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공격들이 너무 심했을 때 그게 당의 어떠한 적극 지지자들의 어떤 요구인지 개딸의 요구인지 또는 당원도 아닌 건지 조금 구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수석 교수님. 저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당원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재명 대표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 개딸들 이분들이 반대파를 계속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자꾸 이게 이 관계라면 지금 이게 그럼 국민의힘 당원이 뭐 이원욱 대표를 이렇게 의원을 공개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되고요. 이걸 이게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양념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념 아닙니다. 이 개딸들의 공격은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이게 양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이원욱 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 고민정 의원도 고밀정이다. 고밀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이게 수박 깨기 퍼포먼스까지 하잖아요. 수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단호하게 개딸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이번에 경북도당에서 한 명 아마 이게 징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중앙당에서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새로 꾸려질 혁신기구도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쇄신의총에서 혁신기구 설치를 천명을 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혁신위의 방향이나 권한 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혁신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배경은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득권을 내려놓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대의원의 표심이 일반 당원의 표심보다 60표, 100표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부적절하죠. 이건 일반 당원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당심 100%로 하기 전에는 일반 여론조사 100%, 당심 50%, 50대 50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당심 100%로 하니까 모두 당에 또는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발언들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과 유리될 수밖에 없듯이 대의원제도 대의원들의 표수가 너무 가중치가 높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의원들이 매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의 등가성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의원의 표 가중치가 너무 과하다. 이건 바꿔야 된다. 그리고 대의원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명은 친명을 향해서 비난을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은 뭘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테니 당신도 내려놓으십시오.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갑시다. 이게 이제 진정한 기득권 내려놓기고 이러한 혁신안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나한테 유리한 혁신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더 국민 앞으로 다가가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그 혁신기구는 어렵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혁신의 주체가 안 보입니다. 전부 제가 보기에 혁신의 대상, 개혁의 쇄신의 대상밖에 없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혁신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청산 대상인데 사법리스크로. 그러면 이게 송영길 대표나 윤관석 의원이 혁신위원 들어갈 겁니까? 본인이 청산 대상인데. 아니면 이게 김남국 의원을 혁신위원으로 보낼 겁니까? 본인도 이게 대상인데. 제가 보기에 처음에부터 대부분의 민주당이 전부 이게 혁신의 대상, 개혁의 대상, 청산의 대상이지 주체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외부에서 완전히 끌어와가지고 정말 이게 환골탈태하지 않는 이상은 자체 개혁은 이미 어려운 정도로 지금 이게 또 최근에 그 성비 보십시오. 부천이나 세종시에 근데 딱 징계하려니까 꼬리 자르고 싹 탈당해 버리잖아요. 근데 꼼짝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게 민주당 모습에서 저는 스스로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외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혁신위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구성돼 있는 지도부보다 더 위에 있는 혁신위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서도 개파 간에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총선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권은 줄 수 없습니다만 정당의 룰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경선의 룰은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기존의 혁신안을 통해서 특별 당규가 제정은 됐습니다만 이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신규 진입하려고 하는 신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러면 친명이든 비는명이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내려놓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혁신위원회로 구성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탈당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뭐 혁신하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비판들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는 당 내부에서 수렴하지 못한다면 외부 인사로 꾸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물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과연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국회의원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인정할 것인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표결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육성 녹음이 있잖아요. 육성 녹음이 있으면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의 문제를 떠나서 법원에 자신들의 막 억울한다라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실 여부를 규명해 주는 것들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 아마 저는 이제 체포 동의안이 오면요 민주당이 이제 부결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받은 사람이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윤관석, 이성만 구속되면 우리가 300만 원씩 받은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혹시 이게 우리까지 부는 거 아닌가? 이래서 저는 민주당은 아마 이게 부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이요 이번에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러면 이게 진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엄청날 겁니다. 이 국민은 바다입니다. 민주당 조그마한 조각배입니다. 이 바다는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분노하면 파도가 배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게 제주 복주입니다.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방탄으로 또 이게 부결했다. 그때는 이게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그때 하영재 의원 있잖아요. 이 케이스를 좀 배우세요. 당당하게 영장심사 받으러 갔는데 판사가 도주우려나 구속 안 했잖아요. 이걸 이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게 방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저는 판사 앞에 영장심사 받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